와주실지 몰랐어요. 저 그 멘토곰이라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만약 이웃들 오셨으면 제가 한 번 더 눈도장을 찍어야 돼가지고요. 혹시 제 블로그 이웃분들 계시면 손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 블로그에 나온 내용을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이웃들은 제가 책을 쓰기 전에도 몇 가지 얘기를 포스팅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을 좀 아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별로 이웃이 많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일단 책이 나왔으면 책을 쓰는 과정이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간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어학원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이나 학생하고 학부모님 상담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재반 어학원 관리를 하면서 7년 정도 학생들을 만난 거는 대략 한 6,000명 정도고요. 4,000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직접적인 중학교 생활이랑 관련됐던 학생들은 4,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7년 정도를 어학원 부원장으로 4,000명 정도 학생들이랑 상담하다 보니까 책 서문에도 지금 책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반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서 가끔가다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책 서문에도 쓴 것처럼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대한민국 중학교는 상당히 이상한 어떤 세계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제가 보기에는 꽤 똑똑한 학생인데 뭐 수행평가 벌점을 받았다는 얘기라든지 뭐 새벽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생각이 난 거겠죠. 과제물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관리를 못해서 뭐 새벽 3시까지 과제물 하나 잤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도 꽤 정상적이고 똑똑하고 정말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왕따 피해자도 있었고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남의 얘기나 뭔 이상한 학생들의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좀 팍팍하게 살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교육일지라도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조카가, 제가 되게 사랑하는 조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걸 1, 2년 앞두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제 뭐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일로 다가온 거죠. 쉽게 말해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처럼 중학교 보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갔을 때 과연 잘 학교 생활을 할지, 또는 혹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식인 무서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을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좀 잘 보낼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랑 사실은 얘기했던 것들이 이 책의 한 50, 60% 정도 베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실은 매뉴얼 같은 거였어요. 우리 조카가 중학교를 가면 저 혼자만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가족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4,000명 상담을 했던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학교 생활도 잘 적응을 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를 가족들이랑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조카에게 또 친한 어떤 학생들에게 적용했던 것들이 이 책의 주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그 말을 상당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요. 2011년 10월달,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기획안 같은 걸 좀 3, 4일 무리해서 잠도 좀 못 자고 하다가, 제 나이면 뭐 생각하기에 따라 많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아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허리 급성 근육 인대 통증이 오면서 누웠다가 일어나지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제 집에서도 둘째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되게 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저보다 더 힘든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조카나 아니면 학부모님 상담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들 원하시는 게 성적, 또 좋은 학교에 대한 어떤 진학사항, 저도 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인 상담을 해드렸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몸이 꼼짝을 못하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일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했던 어떤 상담했던 학생들을 만나서 해준다면 해줄 얘기는 네 영어 성적 85점이 안타까우니 이렇게 공부해서 95점을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고 싶었던 어떤 얘기들을 이 책에 좀 담아서 실제로 그 김민서 멘토금이라는 인간보다 약간 좀 삶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미화된 부분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다행히 공감을 해주셔서 책 읽고 그 메일이나 안부 게시판에 쪽지 같은 걸 좀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성적을 강조해서 책에도 썼었습니다. 성적이 오른다면 성적을 강조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성적을 강조해서 즉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단기적인 성과가 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필고사 객관식은 어떻게, 서술형은 어떻게, 또 뭐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치동은 특히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쉽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올지 모르죠. 근데 성적 관리보다 학교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를 좀 쉽게 잘 썼을 때 그건 일회성이라는 얘기예요. 발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조카나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수의 학부모님, 현명한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방법대로 학생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사회에서 신문 보고서에 해당되는 수행평가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그 예를 많이 드는데요. 사회 과목에서 신문 보고서라는 수행평가를 많은 학교에서 내주고 계세요. 신문 보고서는 뭐냐면요. 뭐 명칭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나오는 기사나 칼럼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기사나 칼럼을 읽고 느낀 점이나 본인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나온 그 주제와 관련된 용어나 개념 또는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어려웠던 어휘를 정리하게 돼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신문 보고서에 3가지 들어가야 될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회 수행평가 20점 만점에 18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한 상황하고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듣다 보면 지금 아버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어머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또 집에서도 문화생활 하실 때 보게 되는데 어른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자, 조금 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뭐 강사 선생님이나 직원들 풀타임으로 하는 인원들도 꽤 되지만 사실은 학원 특성상 대학생들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중학교 1학년보다는 똑똑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희 뭐 팀장이나 조장 정도 되는 대학생들조차도 학원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요약해서 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대학생이 있고 전달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달을 하면서 근데 부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해결 방안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대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대학생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휘가 제한적인 대학생이 있고 상당히 풍부한 대학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한 번 나오는 사회신문 보고서라는 게 2학기 때도 나오고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다른 과목에서도 비슷한 식의 과제물들이 계속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수행평가에서. 그 매번을 중학교 3년 6학기 동안 계속 정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면 처음에 수행평가 20점 만점에 18점이 아니라 14점, 15점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렇게 5차례, 6차례 해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확 꼽히는 자기 생각, 상황이나 글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어떤 어휘에 대한 기본이 돼 있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적 관리보다는 학교 생활 관리,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성적으로도 충분히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을 강조하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시험이라는 거에다가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서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신이 없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 시험을 보지 않은 중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는 쉰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에서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항목들 중에 기본적으로 5점, 10점 들어가는 게 수업 태도입니다. 수업 태도를 어떻게 하나요?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 필기검사, 교과서에 줄친 거, 내용 정리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늘 긴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90점 이상을 국어에서 받아야 되니까 필기도 잘하고 수행평가도 잘하고 지필고사도 잘 봐라고 말하는 것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일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일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또는 그 학생이 나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기본적인 상식적인 소양과 인성하고 체력이나 또 국어 같은 경우에 팀으로 짜서 보고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넣어놨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저희 여기 많이 오신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이랑 얘기를 할 때 그런 학교 생활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것들을 성적보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또는 기타 가족분들이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학교나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내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왜 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내고 채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관리라는 이제 표현을 성적 관리보다는 더 좋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을 보셨으면 제가 원래 이 서두 부분에 얘기한다고 깜빡했는데요. 오늘 정장을 제가 완전히 못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날이 춥거나 그러면 좀 힘들어서요. 2, 3일째 계속 구두를 한번 신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신발에 맞춰서 입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 양해를 구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좀 기다리다 들어가서 놓쳤고요. 대치동의 빛과 그림자라는 거 혹시 책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대치동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과도한 사교육 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학생이 자기주도라기보다는 학원이나 학부모님들이 자기주도의 주체이신 경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대치동에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가장 큰 빛, 좋은 점은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어머니들이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그 눈높이가 정말 친구 같은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아까 저희 라운드 저희 선생님께서도 저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전 대치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적응이 안 돼서요. 왜 저러지? 그랬어요. 학생들이랑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말투에 초등학생 눈높이 대화가 되고 중학생이면 또 비슷하게 되신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동네에 살지 않던 저로서는 약간 뭔가 돕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때 아마 치킨을 파는 데였던 것 같은데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햄버거를 먹는 걸 가지고 20분 정도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는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친구분하고 메뉴를 정할 때랑 다르지 않은 느낌. 아이의 의견을 정말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먹어, 뭐 먹지 마라가 아니라 결국은 그 친구가 먹고 싶었던 걸 먹는데 음료수만 바꾸는 식으로 됐었던 거고요. 어머님은 어머님이 아는 상황하에서 본인 의견을 말할 뿐이지 수직적으로 어떻게 하라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대치동 아이들이 좋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그 대화 부분에서 부모님이랑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점들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이라는 제 책의 제목이 들어갔고 또 제 백그라운드가 피할 수가 없죠. 어쨌든 7년 동안 대치동에서 어학원을 했고 지금도 대치동에 있는 교육업체에 있는 거니까요. 계속 같은 대표님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의 빛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책을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크게 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챕터는 좀 다를지 몰라도 처음에 중학교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상상되지 않는 중학교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그렇게 힘들다면 그 힘든 부분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센스 있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라는 건 실제로 중학교로 끝나고 말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실제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된다고 할 때 그 기본적인 소양이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갖춰지는 게 중학교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폴란드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들을 해보면 중학교 때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길게는 3학년까지는 약간 흔들리고 변하는데요. 중3, 고1 되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로 봤을 때 사람이 하나 만들어지는 시기가 중학교 1, 2, 3학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중학교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준비기로서의 중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중학생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책에 나온 거 말고 이건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살짝 근데 이 얘기는 책에 쓰진 않았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나 여기 지금 오늘 아버님들이 많이 토요일이라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건 학생, 그 다음에 어머님, 그 다음에 어머님의 3분의 1 정도의 아버님들을 뵙게 되는데 아버님들이 저랑 상담하고 난 다음에 중간이나 초반부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애들 왜 이러죠?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요즘 애들 왜 이러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만의 잘못이거나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해보면 지금 학부모님으로 계시는 그 세대하고 지금의 아이들 세대에 나라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일한다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확실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굶는다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다든지 잠을 잘 곳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수의 학생들은 잘 상상을 못해요.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따라서 학생들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긴 힘들기 때문에 선택적 동기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자꾸 적성하고 진로를 중시하고 중학교 지금 교육과정을 보게 되시면 진로라는 수업도 생기고 실제로 중학교마다 상담 선생님들도 대개는 이제 한두 분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선으로는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시선으로 보면 학교 정책이 되게 늦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교에 그 저희 가족들, 부모님들의 보물단지를 믿고 맡겨놓은 상황이라면 정말 끝까지 믿고 맡기는 쪽이 돼야지 함부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숙제는 왜 내줘라는 그 한마디가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달라졌다라는 거, 다양한 문화, 가치, 그 다음에 또 인터넷하고 SNS 통해서 너무 정보가 사실은 저희가 뭐 19금, 15금 해봐야 인터넷을 잘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볼 거 다 봅니다. 들을 거 다 듣고요. 근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산다는 얘기고요. 제가 혹시나 시간 초과할까봐 시계를 가져왔는데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학교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좀 비난 내지는 학부모 입장에서 서운하다고 할 만한 거는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꾸셨어요. 무엇이든지 좋은데 좀 자주만 안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주 바꾸셨고요. 앞으로는 좀 자주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발전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방향일지라도 이게 지금 5천만이 교육정책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좀 그렇겠죠? 비난은 딱 여기까지고요.
긍정적인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과서하고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 좋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 뭐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긴 하지만요.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정말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 공부하시던 백과사전 수준의 정보하고